네, 안녕하세요. 129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의 강경일 부원장을 모시고 메타버스로 ESG 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웨비나에서 몇 번에 걸쳐갖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했었던 메타버스는 마이스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 중심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또 그 올해의 또 화두 아마 키워드 중에도 하나인 ESG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강경일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메타버스를 ESG 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면 공유해서 발표 준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의 강경일 부원장입니다. 앞서 우리 윤은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메타버스와 ESG를 연결을 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오늘 좀 발표를 드릴까 하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실천 방법 위주로, 사례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ESG가 사실 사례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네네.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방향성을 좀 잘 맞춘 건데요. 네. 네, 그러면 발표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려볼게요. 저는 그 현재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또 인연이 깊은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25기 컨벤션 전시 전공으로 졸업했는데 어, 올해가 또 25주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25기에다가 25주년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또 국방부에서 맞아요. 25년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죠. 어, 네. 아, 그래서 25라는 이 숫자가 의미가 뜻깊은 있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제 한국 한림국제대학원에서 이제 그 황희군 교수님과 윤원주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아유, 별 말씀. 이렇게 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랑 ESG 또 NFT 각종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론 위주보다는 사례, 그다음에 음, 실천, 실습 위주의 어떤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의 어떤 화두가 2021년도에는 메타버스가 뭐야라는 게 화두였다면 2022년도에는 그래 메타버스가 뭔지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 하우투에 대한 어떤 그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ESG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ESG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대두됨과 동시에 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세종사이버대나 한양대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국가인재개발원 등 이제 공공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메타버스와 ESG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를 배제한 ESG의 활용 사례를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메타버스를 통해서 ESG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제안을 드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제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이버 제트에서 음, 음, 제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 ESG의 어떤 그 부분에서 그 이제 종국에는 마이스 산업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음, 마이스 산업에서도 우리 글로벌 마이스 포럼 제1회 음, 글로벌 마이스 포럼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ESG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네. 화두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를 통해서 ESG를 실천을 하고 결국에 이제 그거를 마이스 산업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뭐 제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방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ESG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좀 표현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메타버스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메타라는 초현실, 그다음에 유니버스의 벌스가 합성된 단어죠. 그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현장에 나가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나를 대신한 아바타, 음, 그다음에 이 아바타가 놓을 수 있는 가상 세계, 음, 그리고 아바타와 가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음, 디바이스죠. 이 음, 세 가지의 개념이 한 번에 이렇게 좀 접목이 됐을 때 메타버스의 세상이 구현이 된다라고 이제 좀 음, 정의를 해드리고, 자,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메타버스의 세상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기업 경영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 ESG 경영, 엔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의 준말인 ESG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음,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별개로 구구했던 두 신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업 모델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가치를 창출하자는 게 제 어떤 핵심적인 모토인데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체계화된 ESG 전환, 디지털 전환이 아닌 ESG 전환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화두를 던져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음, 그러면 ESG에 추구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실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이 아닌 메타버스를 도구화해서 이제 저는 음, 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엔바이러먼트, 환경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회의, 발표, 행사, 출장 등의 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어떤 활동들을 메타버스 기반의 음,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현을 해서 이제 환경 문제를 좀 최소화하자는 음, 어떻게 보면 이 단적인 어떤 논리이긴 한데 그렇게 좀 접근을 했고요. 음, 소셜 부분에서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 활동, 음, 과거 이제 CSR에서 CSV, 음, 그다음에 ES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제 사회적 활동이 이제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사회적 활동을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세대 격차, 어떤 그 공간의 격차, 시간의 격차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음, 최근에 MZ 세대 이제 직원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서. 음, 그러면 HRD 관리할 때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어, 단적인 예로 이제 인사 상담을 할 경우에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인사 상담을 받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좀 얘기를 했다면 지금 MZ 세대들은 오히려 이제 그 채팅이나 챗봇 이런 그 음,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셜 부분을 음, 그렇게 좀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기업의 경영 기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좀 투명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있는 경영이나 중앙 관리를 메타버스 환경 온라인 기반으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경이나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뤄낸 글로벌 IT 기업들이 ESG 등급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 근데 ESG 등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 10 기업들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IT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메타버스와 ESG의 상관관계는 점점 좀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음, 자,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워낙에 지금 마이스 업계에서도 독자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정도로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플랫폼인데, 음, 또 저희 채널을 처음 또 접근하신 분도 계시고, 또 네, 마이스 산업과 연계했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적인 플랫폼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에 이제 나온 로블록스라는 네, 플랫폼인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선 초등학교 놀이터라고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유튜브 콘텐츠를 계속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플랫폼의 특성상 유튜브를 보듯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 만들어서 그 음, 로블록스 플랫폼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음, 새로운 게임이 계속 탄생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좀 계속 그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 좀 올해 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안철수 대선 후보가 로블록스에 아, 맞아요, 맞아요. 2019년도에 2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100억 올랐죠. 그래서 200억으로 이제 법인의 어, 투자 자산이 잡혀서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어, 도대체 로블록스가 어떤 어, 회사길래 이렇게 어, 상승했어라고 할 정도로 로블록스가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로블록스를 직접 게임을 만들고 점프맵이라는 어, 게임을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음, 2018년도에는 이제 네이버 제트에서 네. 제페토라는 스마트폰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전 음, 세계 3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주목할 부분은요. 이 3억 명의 유저 중에 90%가 해외 유저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의 어떤 피드,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음, 제페토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이템 크리에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음, 마지막으로 음, 스마트폰 기반이긴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타버스 프로그램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좀 3억 명까지 유저를 확보하는 데 좀 기인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20년도에 선풍적으로 이제 나타난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맞아요. 플랫폼,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 청년이 이제 처음에 벤처로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은 2조 가치를 뭐 나온 지 3년밖에 안 돼 2조 가치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게더타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계기가 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줌을 이제 처음 접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저희가 줌을 통해서 그쵸?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회의나 교육이나 어떤 업무를 진행하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는 202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줌피로 증후군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음, 발표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줌을 켜게 될 경우는 박스 안에 이제 갇혀서 음, 답답한 부분도 느끼고 장시간 했을 때 피로함도 느끼면서 의도치 않게 지금은 이제 뭐 배경도 넣을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사생활에 노출될 수도 음, 있다라는 어떤 부분과 그다음에 장시간 했을 때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일방적인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피로감을 느껴서 여기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이제 게더타운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2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서는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행사, 전시 모든 어떤 그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 그다음에 화상 회의를 통한 어떤 음, 소통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게더타운이 굉장히 좀 효과를 얻었던 계기 중에 맞아요. 하나다. 음, 이게이지는 지금 XR 기반의 플랫폼인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에는 2019년도에 한국 버전이 들어왔죠. 네. 2014년도에 지금 덴마크로 알고 있는데 덴마크에서 원래 인게이지가 발생이 됐다가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게이지로 행사를 진행하면 스텝이 한 16명에서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 있는 전시, 관람, 뭐 이벤트, 뭐 컨퍼런스 이런 것들에는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B2B 위주, 그다음에 규모가 좀 큰 행사나 전시에 좀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는 좀 없는데 인게이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한국형 게더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잽이 있습니다. 잽에 음, 대한 소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잽을 많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잽을 보편적으로 좀 많이 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ESG 실천을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지금 메타버스를 배제한 현재까지 어떤 기업의 ESG 활용 사례, 실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제 SK케미칼에서는 그 화석 연료 위주의 어떤 회사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 인프라를 도입해서 그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는 우리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친환경 빨대부터 해서 리유저블 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슈화 됐던 게 우리 컵으로 선물로 줬던 우리 썸머백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다 아, 보니까 네네네. 네. 지금의 어떤 그런 ESG 활동이 좀 퇴색되는 음, 그런 좀 현상도 좀 있었어요. 소셜 부분에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동참을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도 ESG 경영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을 통해서 모빌리티 차량,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ESG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민간과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좀 더 투명한 경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뭐 유황킴벌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고 음.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ESG 채권 발행을 25조 원 달성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사항을 보면은 국내 금융그룹의 금융사의 ESG 채권 규모는 7,64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ESG 채권은 하나금융에서 음. 25조 원을 달성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25조 원 달성 목표로 하는데 ESG 채권은 결국에는 기업에서 ESG 활동을 할 수 있는 ESG 이행에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사에서도 ESG에 대한 실천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KTNG나 인텍플러스의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인텍플러스는 이제 계측기 회사입니다. 이제 계측기 아, 회사이지만은 요 부분에서도 환경 경영,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비율이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ESG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각 ESG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E와 S, G 이렇게 좀 나눠서 음. 부분에서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소리 공유해서 보여주세요. 확실히 네, 예쁘게 찾는 네네. 패션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죠. 네. 네, 김연아 모델을 통해서 꿀벌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KB에서 ESG 실천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꿀벌이 말벌을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에서 말벌을 잡는 게임을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말벌을 잡게 되면은 꿀벌을 살릴 수 있는 되게 리얼하게 이렇게 잘 지금 꾸며져 있네.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꿀벌 마을 탐험하면서 말벌도 잡고요. 예,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참여자로 하여금 게임도 하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화면에 보니까 나무를 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은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 나무 유런수 심는 거예요? 500그루를 대신 심어주는 거죠. 예, 아, 이름도 이런 것들을 달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익 캠페인으로 막 진행하면 사람들 재미없어갖고 이제 참여도 뭐 이렇게 저조한데 이렇게 좀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로블록스라는 어, 플랫폼 적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KB금융그룹의 캠페인 목적도 살리고 네. 참여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음. 그런 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입니다.
자, 다음 사례는 이제 소셜 부분에서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채용 설명회를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스마트폰 기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네. 하고 있고요. 게더타운에서 유한 킴벌리가 810 그린 캠프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음, 소셜 부분에서 이제 그 XR 버스라고 해서 더 HR더라는 국내 회사인데요. 메타버스 러닝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 기업 교육이나 그 기업의 교육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XR 확장 현실에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이 안에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음, 이런 그 FKDS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음, 풀 3D 공간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웰컴, 런닝, 갤러리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회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공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나 이 그 지금 플랫폼을 재택근무나 원격 상담으로 용도 변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소셜 부분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음,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적용 사례는 자, 온라인 주주총회가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투표까지 이제 적용을 해서 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지금 SK나 삼성,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가 적용을 하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좀 투명하게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부분을 좀 실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조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거버넌스 하면 지배구조라고 하니까 좀 어감도 그렇고 너무 좀 그 권위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표준 ISO에서 좀 정의하기로는 조직 목표를 추구하는데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 결정을 실행하는 체계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투명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투명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효과적이다. 그럼 뭐 음, 제페토에서 금융 그룹 경영 현안 회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투명성을 가진 회사라면은 훨씬 더 이제 그 ESG 실천, 그 ESG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어떤 평가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적용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 자,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잽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음,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이 워낙에 대한민국 IT 강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잽보다도 더 멋진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잽을 좀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일단은 이제 유지보수 비용에서는 굉장히 좀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갈 정도 되어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가입 없이 자유롭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강서구 온라인 직업 체험 박람회도 제가 직접 그 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수천 명이 들어와서 여기서 운행 박람회를 온라인 박람회를 네. 해도 문제가 없고 어, 진행하는데 큰 문제 어. 없이 이게 뭐 진행이 됐습니다. 앱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아, 그냥 어, 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제비란 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은 네. 굳이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이제 누구나 쓸 초기 수 유저는 있게. 이제 가입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뭔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 맵을 응. 좀뭐 만들고자 할 때는 그때는 회원만 가입만 하면 어, 근데 그 별도 회원 가입이 없어도 접속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 그리고 잽이 이제 뭐 어느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네이버 제트에서 아, 2021년도에 아, 슈퍼캣이라는 이제 도트 그래픽 제작 그 벤처 회사랑 음, 네이버 제트라는 그 네이버 산하의 회사가 음, 있어서 이제 조인트해서 만든 회사죠. 음,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네이버 이 지금 공식 제 튜터로 올해 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 좀 더 이제 잽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5만 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데요. 이 맵 안에서 5만 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맵 안에 이제 5만 명까지 최대 수용이 가는데 500명 단위로 채널이 분리가 됩니다. 즉, 네네. 이 똑같은 공간이 채널이 복사가 돼서 500명 아,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음, 만들어진다는 음, 음, 거죠. 음. 그리고 핸드폰이나 데스크탑, 뭐 컴퓨터 다 태블릿 다 접속이 가능하고요. 어떻게든지, 네네네. 그리고
직접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직접 만든 메타버스 ESG 연구원의 아,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교육도 진행하고요. 최근에 이제 아, 제가 공저로 참여한 메타버스 ESG 하라 어. 출판 기념회도 직접 요 아, 지금 여기서 하신 공간에서 거예요? 진행했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면 뭐, 제가 안 써봐서 그러는데, 아까 게더타운처럼 여기 이제 온라인 네네. 이런 거 나온다고 하니까 게더타운처럼 이렇게 화면이 그렇죠. 켜지고 이러는 건가요? 네, 여기서 화면 공유도 할 수 있고 영상이나 이미지 공유도 PDF 공유도 가능. 네, 네. 여기서 이제 게임도 진행할 수가 있고 뭐 화면 화상 회의나 뭐 이런 것도 네. 충분히 가능. 아, 대신 이제 그 매뉴얼이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접근성도 좋고, 쉽고, 예, 그래픽적인 요소에서도 봤을 때도 훨씬 더 이제 게더타운보다는 좀 더 조금 더 개선된 부분. 세련됐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잽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네. 깊이 들어가는 잽을 통해서 이제 ESG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 좀 네.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잽과 스페이셜이라는 또 이거 네. VR 기반의 플랫폼이 네. 있는데 네. 그 내가 그린 우리 지구라는 이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 이 잽과 스페이셜이라는 VR 3D 기반의 네. 메타버스 플랫폼이 같이 접목이 네. 돼서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잽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 그 안에 또 다시 들어가서 스페이셜이라는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현재 우리 일반 참여자들이 표어나 그림을 그린 것들을 아, 전시회장처럼 직접 볼 수 있는 음. 내가 그린 우리 집단 진행을 근데 저 했었고요. 스페셜은 아직까지 약간 오클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클러스 없어도 되나요, 이제? 예, 없어도 되고요. 그게 어, 이제 실물 기반의 어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오큘러스 퀘스트 2 없이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3D 기반의 입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에서 숲살림 메타버스 맵을 만들어서 잽에서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담배꽁초도 줄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능도 넣고요. 그다음에 왜 강원 산불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시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환경 보호, 숲 살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잽에서 직접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한 지구의 날 행사를 잽에서 열었는데요. 그것도 영상을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바타가 참 많죠. 야, 진짜 그렇게- 500명씩 들어와갖고, 진짜 엄청 많이 들어왔나 보네. 네, 이게 지금 이 아바타가 직접 다 움직여서 네. 포토존도 들어가고 퀴즈도 많지. 전시하는 활동이나 모든 것들 정보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안에 들어가서 체험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트랜스포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반을 구성을 해서 지구의 날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 소감을 헤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의견도 네.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터랙티브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지구의 날 행사도 시연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소셜 부분에서는 이제 대구 수성구청에서는 4차 산업 신기술 교육을 이 잽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워크숍 전문 업체인 Y 컨설팅 에듀에서는 잽에서 이제 기업의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그 게임 회사 슈퍼캣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시 공간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채용 설명회나 이남에나 코엑스에서 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네. 마찬가지 여기서 잽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해서 어, 이 채용 설명회 온 그 아바타들이 채용 상담도 여기서 통해서 직접 담당자랑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나 소통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 박람회 하는 프로세스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중간중간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교보문고에서 이제 공개 경영 전략 라이브 미팅을 이제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300명의 임직원들이 모여서 기업의 어떤 그 교보문고의 경영 전략을 위한 브레인스토밍부터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오히려 코로나를 배제하고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300명 이상을 모으려면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가성비 높은 또 이런 공간에서 또 MZ 세대들이 소통에 있어서 편리한 이런 또 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경영 전략 라이브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에서는 청년 자리 일자리 활성화 사업 설명회도 이렇게 줬죠. 자, 이렇게 이제 ESG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잽을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일단 간편하게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맵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별도 비용의 지불 없이 최대 5만 명까지 또 웬만한 행사는 또 진행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 시간 특히나 같은 건 이제 없나요? 시간? 뭐 몇 분?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쟤네 돈을 어떻게 벌지? 어떻게 보면 카톡과 같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광고가 들어가는구나. 게 좀, 예, 전문가들은 야, 얘네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했다가 돈 받을 아, 거야라는 의견들인데 아, 아직까지는 그래도 또 별도로 청구된 게 어, 없고요. 참고로 지금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25명이 넘어가면 과금이 됩니다. 맞아요. 제가 네. 최근에 35명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게더타운을 열었을 때, 어, 2시간을 사용하면은 2달러, 하루 종일 사용하면 3달러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3달러를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결제를 했는데 한 10만 원 또 나오더라고요. 어, 35명 결제하는데 어, 이게 25명이 넘어섰다고 해서 야, 25명이 35명이 10명만 과금해 이게 아니라 네.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25명 넘어서부터 35명이 됐으면 35명에 대한 음, 과금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잽은 그럼 아직까지는 뭐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어,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양한 목적의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음, 그 주최자가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와 마이스를 어떻게 이제 좀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매년 이제 내년도 1월 초부터 이제 세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에 핵심 키워드 5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음, 교수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음, 웹 3.0과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음, 가능성, 인간 보안 이 5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음, 결국에 이제 새로운 웹 3.0에 대한 카테고리는 기존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AI, 빅데이터, IoT, 뭐 클라우드 이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묶어서 메타버스까지 해서 이제 웹 3.0이라고 하는데 뭐 사전적 의미로 좀 살펴보면은 탈중앙화와 개인의 콘텐츠 소유가 주요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음,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의 어떤 종착역도 뭐 AI 따로 IoT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AI, IoT, 클라우드 서비스, 메타버스가 결합된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이 이제 웹 3.0이라고 있는데 기존 방식과 좀 차별화된다고 보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기존에는 어디로 갈까, 어느 호텔을 갈까 이렇게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느 곳을 갈 거며 휴가 일정과 좋아하는 스타일만 입력을 하면은 그게 이제 또 여행의 그 큐레이션이 딱 정보로 딱 처리가 돼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웹 3.0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음, 자,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마이스 적용한 사례는 지난번 제가 글로벌 마이스 포럼에서도 이제 했던 네. 부분이 있어서 이미 다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LG전자가 이번에 CES 2023 참여할 때 전시관 기획 단계부터 ESG 요소를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음, 특히나 이제 전시관에 별도로 ESG 존을 좀 마련을 했고요. 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표기를 하고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 표지판을 좀 낮추면서 청각장애인 그 참여자를 위해서 도슨트나 디지털 휴먼
투어 서비스도 지금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LG 클로이 가이드봇 설치를 해서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KT 메타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나 교육이나 얼마든지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비나 게더타운이나 이런 것처럼 맞춤형 메타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네, 수원시청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활용을 해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올림플래닛. 올림플래닛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코엑스랑 이제 제휴를 해서 이제 메타 네. 코엑스를 이제 구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림플래닛이라는 회사는요 메타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엘리펙스 잡 페스티벌이나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슈화가 됐고요.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건설, 라이브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박람회 이런 부분까지도 다 메타버스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메타버스와 마이스 산업의 연결고리는 세계관 구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마이스 산업에서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어떤 화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들고 효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결국에는 재미적인 요소, 의미를 두게 되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세계관 구축이라는 거죠. 마블에서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만들 각각의 영화의 세계관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세계관으로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세계관 콘텐츠에서는 가장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이스 산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한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세계관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해당 콘텐츠에서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세계관을 만든다는 어떤 표현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풀무원에서 만든 풀무원 원더랜드에서 만든 세계관의 어떤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풀무원이 이제 바른 먹거리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빌런이란 풀떼기가 계속 네. 이제 안 좋은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하고 소비자는 거기서 이제 바른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세계관을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CJ 제일제당에서는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제일의 맛을 찾아서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CF를 그냥 단순해서 CF를 선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맛을 찾아가는 어떤 1분 50초짜리 짧은 영상을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에 자기 그 CF의 어떤 기능을 넣어서 영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마이스 산업의 세계관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가. 최근에 이제 KBS 드라마 뮤지엄이나 담양 테마파크, 메타 공룡공원, 여러 가지 있는 전시 시설에서 단순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전시가 아닌 콘텐츠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전시를 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경험을 확정시켜주는 효과적인 도구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2월 15일 날 열렸죠. 킨텍스 창립 20주년 때 교수님 네. 우리 윤 교수님이랑 한 교수님도 참석하신 걸로 이제 보도자료를 줬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김상균 교수가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메타버스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경험적인 요소, 그다음에 체험하는 요소,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인상적인 제시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이제 기술적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마이스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기획이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이슈화돼서 좀 잘 되고 있는 카페쇼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시만 보더라도 결국엔 컨텐츠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슈화되고 이제 성황리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 세계관의 컨텐츠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제 접근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차별화된 마이스 산업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경험적인 요소, 그러니까 체험과 경험적인 요소를 만족시켜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세계관을 덧입혀서 이제 콘텐츠 집약형의 마이스 산업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미 네.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글로벌 마이스 포럼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요. 다만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접목을 했을 때 마이스의 산업에 적용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일석이조로 ESG 실천도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로 ESG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많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네. 다른 거 말고 저는 지금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마블의 세계관 뭐 이런 거는 알겠지만 우리 이 마이시에서의 세계관 요거를 혹시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이번호 나오는 기사에 디자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디자인 띵킹 뭐 이런 거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네네네. 해외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뭐 이런 우리 이제 마이스 이런 분야들도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뭐 공간의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썼던 용어 중에 페르소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우리가 단순히 뭐 마케팅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구성을 해갖고 뭐 얘한테는 이렇게 얘한테는 이렇게만이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우리 행사 자체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계관을 페르소나로 제가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그거 하나 먼저 좀. 맞습니다. 잠깐 좀 예시를 좀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 박람회나 신기술 박람회를 연다고 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독립부스, 기본부스 구성해주고 업체별로 어레인지하고 컨퍼런스 열고 이게 보통의 패턴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신기술 박람회를 했을 때 체험적인 요소 페르소나를 입힌다고 하면은 그 세계관을 넣었을 때 그 체험자가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의 장영실이 과학자였잖아요. 아, 예, 현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새로운 기술을 네. 갖고 이제 조선시대로 가야 되는 미션을 아, 수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전시관에 그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가짜 리스트를 주고 네. 그걸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기술을 이제 무슨 말, 그래서 체험자가 단순히 나는 IT 기술을 오케이, 보러 오케이. 왔어 이게 아니라 네네네. 나는 진짜 내가 장영실로 빙의가 돼서 여기서 무엇이든 어떻게든 미션을 다 완수하면 내가 네네네.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가서 우리 조선시대를 발전시킬 수가 있을 거야. 뭐 네. 이렇게 컨셉을 네. 세계관을 잡는 거고요. 네. 뭐 또 다른 예를 좀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 진로체험 박람회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로체험 박람회 가면 음. 소방관, 경찰 옷 한번 입어보고 끝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얘네가 예를 들면은 뭐 마이스 산업의 종사자다. 그러면 이제 PCO다. 그러면 아예 그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PC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험적인 요소 세계관을 입혀주는 거죠. 소방관이면 불을 끌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끔 만들어서 네네네. 그전에는 그거를 못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메타버스 기술이 있기 때문에 XR 기술, VR 기술, AR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참여자로 하여금 경험적인 요소, 그다음에 체험적인 요소, 또 재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지금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우리는 공간의 분리, 시간의 분리로만 접근을 했다는 그게 아니라 콘텐츠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세계관. 그게 아까 그 김상균 교수님 저도 그날 들으면서 김상균 교수님이 그거 쭉 발표하는 동안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경험의 확장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강 부원장님도 경험의 확장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예를 네네. 들어주신 것도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메타버스의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뭐 한 예로 이제 그 외국의 이제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한 200억 가까이 이제 수익을 올린 거예요. 2,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에서 했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맞아요. 확장이 전 된 거고. 세계에서.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음.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는 아, 우리의 삶의 웹 3.0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좋은 도구가 진짜 있는데 중요한 말이네요. 결국엔 그거를 세계관으로 경험적인 요소로 콘텐츠로 녹여낸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지금 우리 업체들이 메타버스화 시키는 거는 오프라인에 있는 전시회를 똑같이 갖다 놓는 것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내가 갖다 그렇죠. 놓는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전시업 이제 뭐 그렇죠. 브로셔 갖다 놓고 뭐 이제 시연 제품들 갖다 놓으면 그거 그냥 네네. 메타버스에 똑같이 브로셔 다운받을 수 있게 명함 다운받을 수 있게 뭐 네네네. 동영상으로 제품 이렇게 시연하는 거 이게 아니라 네네. 뭐 그것도 물론 네네.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직접 내가 이거를 이제 아바타를 통해 갖고 체험해 보고 네네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콘텐츠의 기획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그렇죠. 되면 새로운 경험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네.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겠네요. 아우 되게 진짜 네.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네.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그러니까요.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또 도모할 수가 있고, 네. 지금 1차원적인 어떤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를 현실에 있는 거를 음. 디지털 온라인 기반으로 옮기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한계성을 음. 극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음. 왜냐면 이제 오늘 결국엔 새로운 개념을 사람들은 네. 거기서 이제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예. 근데 이제 결국엔 거기서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세계관, 그치. 경험, 네. 스토리텔링은 메타버스로는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그 이야기에서 아마 황 교수님이 표준 연구하시는데도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 S하고 G, 그러니까 메타버스 지금 유럽에서 아니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컨벤션의 표준을 제안을 했더니 네네. 유럽 지역에 있는 애들이 니네 나라는 IT 인프라 좋으니까 그런 거 된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디지털 트윈 정도의 그런 거 얘기했더니 유럽 애들이 뭐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성과가 나지 온라인은 성과도 안 나는데 니네 자꾸 왜 이런 소리 하냐라고 유럽 애들이 그러는데 실제 뭐 네네. ESG가 화두인 상황에서는 ESG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메타버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설문조사 안 네네. 하시고 이걸로 밀고 나가셔도 교수님 되시지 않을까 싶으네요. 황 교수님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근데 네네. 이제 뭐 대부분 얘기대로 지금 메타버스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고 또 대부분 다 지금 게임이라든지 물론 게이미피케이션도 있겠지만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실제 우리 마이스의 비즈니스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 고객들이 기성 고객들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의사결정 구조가 이런 오프라인이나 이쪽 위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시를 해서 어떻게 체결한다고 생각을 할 때 실제 그 과정은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얘기하기보다는 훨씬 더 특히 B2B인 경우에는 더 심도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의 중요성, 발전 가능성은 충분한데 현실은 좀 그런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전시 주최자들은 사실 메타버스에 그렇게 썩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게임 지금 수준으로 저는 그런 얘기하는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음, 디지털 음, 트윈 수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음,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음, 그 수준에서는 내가 투자할 이유도 없고 음. 여기서 돈이 나오지도 않는. 근데 지금 이제 강 부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경험의 확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전시에 참가하거나 또는 주최하거나 전시 관련한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이 게임은 그 아까 이제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계관이 네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는 실제 세계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정말 우리 계급장 떼고 1대1로 이렇게 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나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계속 하냐면 좋은 사례가 일본의 쩌따에라는 서점이 있어요.
네네. 쩌따야 서점이 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쩌따야는 그 쩌따야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거를 서점인데 오프라인 책을 팔아요. 오프라인 책을 파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게 가전도 가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다른 어떤 아이템이나 다른 카톡이 엮어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가는 그런 쩌따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전시회 주최자는 아니 우리 전시회 이해관계자가 그 정도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우리가 게임하는 정도로는 조금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유한 킴블리 있죠. 유한 킴블리는 여기는 아예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추구하는. 그렇죠? 네네. 어떤 그게 오프라인에서 굳어졌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변치 않는 심리스한 세계관이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지금 전시 관련한 많은 뭐 제 포함해서 그런 정도의 깊은 어떤 뭐가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조금 우리 이거 뭐라 그러노 이거 메타버스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고 체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좀 드는 거라 이게. 이거 뭐 네, 제가 교수님 말씀 충분히 질문 이해를 했고요. 우왕좌왕하는데 제가 우왕좌왕 한번 예, 의견을 한번 제가 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아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올 7월에 파주 출판단지에서 책 생태계 또 컨퍼런스가 있어서 마침 또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오프라인 출판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판 회사도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뭐 많지 않게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 그 출판 회사에서 컨텐츠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다가온 거죠. 그 회사에. 단순히 하드카피의 어떤 그 출판을 하는 회사에서 온라인 컨텐츠를 받아들이고요. 그 회사에서 유튜브처럼 구독자나 우리 웹소설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들여오고 그거를 VR 컨텐츠로 또 만들어주면서 하나의 컨텐츠 회사로 바뀐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전환 사례가 있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황 교수님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다보스 포럼의 사례.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창보다 못한 시골에 매해 우리 그 세계 유수의 석학, 세계의 어떤 경제 지도자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서 하는 어떤 그 포럼. 결국엔 컨텐츠고 그 어떤 상징성이고 컨텐츠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건 메타버스의 도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어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2000년도에 굉장히 이슈화됐던 게 3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인터넷 혁명이 굉장히 이슈화돼서 2000년도에 누구나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는 어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참 이제 기술이 도입됐을 때 야, 뭐 불편하게 홈페이지 사람이 가겠어 했지만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는 디지털 이제 4.0, 5.0으로 넘어갈수록 이 간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지금 벌써 이제 웹 3.0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로만 치유할 게 아니라 이게 다 디지털 융합으로 돼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전시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50대, 60대 분들, 40대 분들 교육 나갑니다. 나가면은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은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 어떤 디지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과도기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뭐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제가 오늘 그 강부원장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는 투자할 가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 교수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그 기능을 디지털 트윈으로는 절대로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강부원장이 말하는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새로운 영역의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전시회가 이 오프라인 전시회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유프리님이 진행하는 그 플랫폼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디지털 트윈 만드는 메타버스 하는 거는 전혀 제가 그래서 참 관심이 그 프로젝트에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오프라인에 대체할 수 없거든요. 디지털 트윈으로는. 근데 교수님 지금 요거는 그 우리 강 부원장 좀 그거한데 유프리즘 네. 거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우리 소위 말하는 가상 세계의 환경이 좀 드라이하다든지 실제 세계와 다르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제 그런 환경을 바꾸어준다. 이런 게 이제 하나.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못지않은 그 흥미 요소를 끌 수 있는 거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접자 수 10,000명 여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뭐랄까, 순간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 저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떻게 음. 생각하면 이게 꼭 주최자가 이 전시회 플랫폼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부스가 어떤 스토리를 넣고 어떤 세계관을 넣냐는 거는 각각의 참가 업체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주최자가 끌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최자들이 만약에 우리는 그럴 여력도 없고 뭐 없다라고 하면 주최자가 할 게 아니라 참가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주최자의 경쟁력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 바이어가 거죠. 직접 참가 업체랑 만나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니까. 그 주최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하고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죠. 이게 내가 전시회라는 기능이 앞으로도 영원히 가려면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어서 뭐 네트워크 계속 해야 된다. 이걸로만 가기에는 그 네트워크가 메타버스의 이런 형태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식으로 변화가 난다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로 그렇죠. 접근해야 되는 근데 것 또 실제로 지금 참가업체나 우리 수요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전시 규모가 준다는 게, 아니, 여기보다도 훨씬 더 내한테 다가오는 그렇죠. 가치 온라인 있는 커머스 그런 자체가 이미 폼이 많은데 대체하고 있죠. 왜 내가 여기 가야 되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럴 것 네.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일단. 네. 오늘 아무튼 강 원장님께서 너무 네. 좋은 어떤 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항상 메타버스라는 걸 디지털 트윈 상에서만 그냥 뭐 쓸데없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새롭게 네. 어떤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긴 시간 강의해 주셔갖고 오늘 되게 기초부터 좋은 깊숙한 내용까지 다 다룬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수고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혹시 좋은 네. 기회가 되면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